자, 이제 소송의 주체로서 우리가 법원을 배웠고, 재판의 주체였고, 그다음에 이제 공소권의 주체인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방어권의 주체인 피고인을 보는데, 피고인과 관련된 피고인의 뜻이 뭐냐 했을 때,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 기본적으로 그 공소 제기 당한 사람,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우리가 피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검사에서 공소가 제기된다는 건 정식 재판에 청구되는 구공판뿐만 아니라 약식 명령이 청구되는 구약식을 불문한다. 근데 공소가 제기됐다는 게 검사에 의해서 공소가 제기된 사람 뿐만 아니라 경찰서장에 의하여 직결 심판이 청구된 사람도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직결 심판이 청구된 자 여기도 피고인이 된다. 일단 피고인이라고 하는 건 구공판의 대상이 된 사람, 구약식의 대상이 된 사람, 직결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피고인이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피고인이 반드시 진범이냐 했을 때 진범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당사자 능력이나 소송 능력의 유무도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공소제기의 유효성 여부 등도 불문한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냥 피고인이라고 하는 거는 공소 제기된 자와 공소 제기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직침에 의해서 즉심이 청구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피고인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게 구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동 피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동 피고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소송 절차라는데 이 소송 절차는 하나의 소송 절차를 말하는 거죠. 즉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여러 명의 피고인을 갖다가 우리가 공동 피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동 피고인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동 피고인은 원래 재판은 피고인 한 명당 하나의 재판이 진행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피고인이 여러 관련성이 있을 때는 피고인들을 한 번에 몰아넣고 여러 개의 재판을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나의 재판을 하나의 소송 절차로 진행할 때 피고인이 여러 명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재판을 받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고 각각의 재판을 받는 그 피고인들을 우리가 공동 피고인이라 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각각 재판을 받는 이 공동 피고인 등이 공범인 경우도 있고 공범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처럼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데 이 공동 피고인은 나중에 보면은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 있을 수도 있고 공범이 아닌 공동 피고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뭐 절도죄 공동정범 사이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범이 아닌 공동 피고인은 여기 보는 것처럼 쌍방 폭행 사건. 자, 서로 폭행한 사건 관련돼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재판을 받는데 각자 자기의 재판을 받는 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보는 것처럼 공동 피고인에 대한 소송 관계는 자, 여기 중요한 게 각 피고인마다 즉 각 피고인마다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그 1인에 대해서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다른 피고인한테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원칙적으로 이해해 두고 이 공동 피고인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공판 절차에서 공동 피고인의 증인 적격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 피고인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는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피고인과 관련돼 가지고는 피고인의 뜻을 받는데 자, 피고인은 당연히 특정 대의되겠죠. 그렇다면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사항에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의 특정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에 기재된 것이 기재된 자가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되는데 자, 이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어야 되는 필요적 기재 사항 첫 번째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소사실, 적용법조, 그다음에 죄명 이런 것들을 공소장에 반드시 필요적으로 적게 돼 있는데 이 피고인을 특정한 사항을 적는데 자, 근데 이제 검사가 공소장에다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피고인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자, 현실적으로 심판이 된 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자, 심판의 대상이 된 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불일치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바로 뒷페이지에 나오는 이 피고인 특정 관련된 성명 모형, 위장 출석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러면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된 사람이 다를 때 그 경우에는 누구를 심판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학설이 대립하는데 이렇게 표시설, 의사설, 행위설, 실질적 표시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대립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장에다가 누군가를 피고인을 적혀했다. 그러면 공소장에 적힌 사람이 피고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만을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표시설이에요. 자, 근데
공소장에 적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가 누군가를 피고인으로 지정했을 때 그 검사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사설이고, 자, 검사가 의사로 삼았든 검사가 피고인 저 사람을 피고인으로 하겠다라고 삼았든 아니면 공소장에 적혀 있든 상관없이 실제로 피고인으로 행위한 사람, 그 사람을 피고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설인데, 지금 다수결과 판례 입장은 여기 보는 것처럼 실질적 표시설, 즉 실질적 표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걸 실질적 표시설 아니면 뭐 다른 말로 절충설이라고 하는데, 이 절충설이 거의 다수설과 뭐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표시설은 기본적으로 공소장에 적혀 있는 형식적 중요성을 판단해 가지고 공소장에 표시된 자, 공소장에 표시된 자를 기본적으로 검사가 공소 제기한 피고인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하지만은 실제로 검사가 수사를 토대로 피고인을 삼은 사람, 즉 검사의 의사를 고려해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공소장에 적혀 있는 검사가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검사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공소 제기할 의사였다라고 하면 검사의 의사를 고려해 가지고 검사의 의사대로 판단하는 걸 실질적 표시설에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공소장에 적시된 사람과 그다음에 인제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된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가지, 성명모형과 위장출석이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성명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피의자가 A예요. 자, A라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자, 검사가 인제 수사기관이나 검사가 피의자 A한테 "당신 이름이 뭡니까?"라고 했는데, 이 피의자가 "저는 B입니다."라고 B의 성명을 모형한 경우, B의 성명을 사칭해 가지고 검사가 실제로 이 피의자 A를 갖다가 공소 제기를 하는데, A가 "나는 B입니다."라고 말해 가지고 공소장에 B를 피고인으로 기재하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성명 모형이라 한다. 그다음에 인제 위장 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공소장에 갑을 피고인으로 적시했어요. 자, 그럼 당연히 갑이 피고인으로 법원에 나와야겠죠. 자, 근데 실제 공판에는 갑이 출석을 안 하고 을이 나와 가지고 을이 출석해 가지고 재판을 받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인제 검사 같은 경우 수사 검사가 따로 있고 공판 검사가 따로 있는데, 수사 검사는 기본적으로 갑을 수사해 가지고 갑을 공소장에다가 피고인으로 적시했습니다. 자, 근데 공판 검사는 공판만 진행하니까 실제로 갑 공소장에 갑이라고 적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처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을이 출석해서 "제가 갑입니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위장 출석이라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인제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이 피고인 특정 관련된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성명 모용, 즉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공소 제기된 경우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검사와 관련된 실질적 표시설의 입장에서 검사는 공소장에다가 B라고 적었지만 검사가 공소 제기하려는 사람은 원래 모용자였던 A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제기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 즉 모용자 원래 A한테만 미치는 거고, 명의를 모용당한 사람, 피모용자한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검사는 원래 A로 적으려는데 B라고 잘못 적은 건 뭐냐? 그 B라고 잘못 적은 거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다. 그러면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즉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던 원래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럼 검사는 이때 어떻게 되냐? 검사는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므로, 자, 정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공소장을 정정하면 되고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아야 된다. 자, 공소장을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소장 변경 배웠는데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공소장 변경은 법원의 동의를 받아야죠. 법원의 동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동의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법원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정정에 불과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검사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 적은 겁니다."라고 그냥 정정하면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성명 모형 관련된 성명 모형 관련된 공 피고인이 누구냐 그랬을 때는 모용자가 피고인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제 성명 모형을 했는데 A가 이름을 B라 그래 가지고 B라고 하는 사람이 공소장에 적혀 있어요. 자, 그런 관련돼 가지고 그것이 밝혀진 경우가 공판 심리 중에 판명된 경우는 어떡하냐.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그것이 판명됐다. 그럼 검사는 피고인 표시를 갖다가 아까 말했지만 정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검사가 정정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정정하지 않으면 바로 그때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 버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제 가끔 객관 시험에 "검사가 정정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라고 인제 하는 지문이 나오는데 이 판결이지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소기각 결정은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존속하지 않거나라고 하는 판결을 더 이상 진행할 공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몇 가지 사유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판결일 뿐이고 결정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인제 중요한 건 정정해야 하는데 해야 되는데 정정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이에요. 근데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검사가 법원의 허가 없이 정정하기 때문에 정정하면 피모용자는 어떻게 되냐? 피모용자한테는 공소제기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 피모용자가 소송에 관여한 게 없다. 그럼 별도 판단 없이 공판에서 배제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B가 공판에 관련돼 가지고 공판에서 그냥 배제시키면 돼요. 근데 만약에 B가 소송에 관여를 했다. B가 인제 자기한테 공소장이 송달됐으니까 공소장 부분이 송달됐으니까 피모용자인 B가 소송에 관여를 했다. 즉 소송에 관여했다는 건 재판의 심리에 출석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소송에 관여한 경우는 뭐냐, 이렇게 소송에 관여하면 이 포 피모용자인 B한테는 사실상의 심리 계속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형식적 피고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B에 대해서는 어떡한다? B에 대해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A를 불러다가 A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모용자가 소송에 관여하지 않을 때는 그냥 배제시키면 되는데 소송에 관여한 경우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 소송에 관여한 B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럴 때 밑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검사가 공소장 공판 심리 중에 성명 모형이 발견됐다. 그럼 검사는 정정해야 돼요. 근데 정정하여 모형 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는 어떡하냐.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어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소 제기의 방식이 형사법 뭐 254조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은 경우는 어떠냐. 바로잡으면 처음부터 모용자에게 대한 공소 제기가 없었 모용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모용자에 대해 심리하고 재판하면 되지 원칙으로 피모용자에 대해서 심판할 것은 아니다. 뭐 기본 요 판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거고.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약식 명령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 자, 피모용자 A가 "이름이 뭡니까?" 그랬을 때 "전 B입니다." 그래 가지고 B 명의로 약식 명령이 청구된 거예요. 자, 그러면 B 명의로 약식 명령이 청구되면 피모용자인 B 입장에서는 나한테 왜 약식 명령장이 왔어?" 그래 가지고 정식 재판 청구하겠죠. 자, 그렇게 약식 명령에 대해서 피모용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즉 피모용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후 모용이 판명된 경우 어떡하냐. 그땐 피모용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겁니다. 즉 이 B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자,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형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 대한 적법한 공소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준 의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건 이미 심리에 관여한 거기 때문에 피모용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약식 명령 관련돼 가지고 피모용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 주는데 그럼 정식 재판 인제 모용자, 즉 모용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피모용자는 형식적 소송 계속이 일어났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 주고 모용자에 대해서는 즉 이 모용자에 대해서는 아직 약식 명령이 송달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식 명령이 송달된 것이 아니므로 자 본래의 약식 명령 정본과 함께 이 결정을 모용자에게 송달하면 그때 약식 명령에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때 모용자가 기본적으로 뭐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7일 내에 정치재판 청구가 있으면은 정치재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정치재판 청구가 없으면 약식 명령은 확정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성명 모형이 심리 중에 발견된 것도 아니고 약식 명령 관련돼 가지고도 심리 중에 발견된 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판명이 됐어요. 자,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판명됐다 그러면 판결서에는 B라는 사람 이름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 효력은 B한테 미치느냐? B한테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실질적 표시사에 의해서 검사가 공소장에다가 B라고 적었다 할지라도 검사의 의사는 A로 공소 제기한 거기 때문에 그 효력은 모용자 A에게만 미치고 자, B 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성명 모용은 실질적으로 모용자에 대한 소송이다. 모용자에 대한 소송이므로 피모용자 명의의 확정 판결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용자의 인적 사항은 명백한 오기로 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후라도
모용자에게만 확정 판결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B 모용자는 B 모용자 명의로 B 모용자 즉 B의 이름으로 확정 판결 유죄 확정 판결이 났는데 그걸 한데 가지고 B 모용자를 구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럼 뭐 재심을 통한다, 비상상고를 통한다는 결과가 있는데 뭐 B 모용자의 전과를 말소하는 그다음에 전과 말소설이 다수결적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이제 성명 모형의 문제였고, 이제 위장 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갑을 공소 제기하기 위해서 갑을 공소장에다가, 공소장에 갑을 표시했어요. 자, 근데 재판을 하는 당일날 갑이 나온 것이 아니라 타인인 을이 출석해가지고 재판을 받는 경우.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공소장에 적시된 피고인 갑을 실질적 피고인이라고 하고, 위장 출석한 사람을 형식적 피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도 공소제기 효력은 뭐다? 공소제기 효력은 실질적 피고인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던 갑이라는 사람한테 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그냥 소환하면 돼요. 자, 문제는 법정에 나온 위장 출석한 을을 갖다가 어떻게 배제시켜야 되냐와 관련돼 가지고 자, 공판 심리 중에 판명됐다. 자, 그러면 이제 위인정신문 단계에서 판명되면은 법원은 위장 출석자를 퇴정시키고 실적 피고인을 소환해 가지고 절차 진행하면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정신문 단계에서는 위장 출석자의 어떤 형식적 뭐 실질적 소송 계속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거고 만약에 사실 심의 단계에 들어갔다. 그럼 위장 출석자가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완다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 가지고 을을 갖다가 배제하고 실적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판결 선고 전 단계. 사회 심리를 지나가서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판결의 효력은 위장 출석자한테 미칩니다. 이 사람이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위장 출석자의 상소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실적 피고인 갑을 제1심 공판 절차로 갑에 대해서 1심 공판 절차를 새로 진행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성명무용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위장 출석 관련돼 가지고 이미 사실 심리까지 마쳤다면은 사실 심리를 진행한 을은 을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위장 출석자 을에 대해서 항소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결 확정 후에 판명된 경우. 자, 그러면 위장 출석을 모르고 위장 출석자 을에게 판결이 확정되면 어떡하냐? 이때는 성명무와 다르게 이 위장 출석자 을이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을한테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의 판결의 효력은 위장 출석자에게 미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명 모형하고 다르게 위장 출석자한테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위장 출석자는 어떻게 구제해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 위장 출석자는 재심으로 구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다수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검사가 원래 공소 제기를 하려고 그랬던 실적 피고인 갑은 어떡하냐? 갑에 대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소환해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위장 출석과 관련된 해결 방법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이제 그 피고인의 특정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되는 거고 성명무용과 위장 출석에 관련된 해결 방법을 봤는데 자, 그러면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공소장에 적시한 사람 관련돼 가지고는 그 사람을 피고인으로 했을 때 피고인은 당사자 능력을 가져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피고인의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이고 추상적 능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령 책임 능력의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나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피고인의 당사자 능력은 여러분들이 민법상 배웠던 민법의 권리 능력과 같은 거다. 민법의 능력을 보면 사람은 민법 3조에 보면 3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래돼서 3조가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리 능력을 갖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그 권리 능력과 같은 것이 바로 피고인의 당사자 능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누구나 갖는 거기 때문에 이 피고인의 당사자 능력은 일반적 추상적 능력으로 당연히 누구나 갖는다. 자연인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가지고 법인 관련돼 가지고 처벌 규정이 있든 없든 당연히 갖는다. 왜냐면 이건 일반적 추상적 능력이기 때문에 자연인이든 법인든 당사자 능력은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당사자 능력이 없어진 경우는 어떡하냐? 피고인이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 거, 법인의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 건 살아서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소멸됐다? 그럼 피고인이 사망했다는 거나 법인이 존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멸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 피고인의 사망 또는 피고인이 법인의 불존속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는 우리가 공소기각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이때는 이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확실한 사유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결정으로 배제시켜버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인데 이거는 질문은 이따가 끝나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의 당사자 능력은 민법상의 권리 능력과 같은 거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법인의 경우 이제 중요한 판례가 몇 가지 있는데, 판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법인은 설립 등기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청산 등기에 의해서 그 권리 능력이 종료됩니다. 자, 근데 법인은 청산 견류의 등기가 경유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나 법인격이 상실되어 법인의 당사자 능력 및 권리 능력이 상실된다. 여기서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과 법인의 당사자 능력, 권리 능력이 상실된다고 추정할 것입니다. 추정되는데, 자, 만약에 법인세 체납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있다. 청산 등기가 되기 전에 법인세 체납으로 공소제기 되어 있다면, 자, 그 피고 사건이 공판 계속 중에 법인의 청산 등기가 경유되었다 할지라도 그 법인의 당사자 능력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86년도 판례인데, 이거는 공판 계속 중에 법인이 청산 등기가 종료된 거예요. 근데 2021년도 판례는, 자, 청산 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에 거는 청산 등기가 되기 전의 문제인데, 이건 청산 등기가 된 이후라도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 된 이후에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청산 사무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청산 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청산 등기가 되든 되지 않든 기본적으로 어떤 공소제기 되거나 공소제기가 되면 기본적으로 당사자 능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015년도 요 판례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관련돼 가지고 피합병 회사의 권리 의무는 사법상관계나 공법상관계를 불문하고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합병이 있다. 회사 합병이 있으면은, 자, 피해 합병 회사의 권리 의무는, 자, 존속하는 회사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성질상 그 승계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들은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형벌이라고 할 때 형벌은 승계되냐 할 때 가지고 승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의 일종이다. 자, 그리고 형사법 328조가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를 공소기각 결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걸 보면, 자, 형사 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328조의 규정은. 그러므로 법인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제도 등을 남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형사 책임을 승계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현행법 하에, 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담했던 형사 책임보다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런 분은 이제 어떤 벌금형에 관련된 벌금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합병하더라도 그 벌금 등은 기본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당사자 능력과 관련된 당사자 능력은 권리 능력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는데, 이 소송 능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상에서 봤던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중에서 의사 능력을 말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능력은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할 수 있는 의사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 의사 능력 정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능력은 소송행위의 유효 요건이다. 아까 이제 소송 관련돼 가지고 당사자 능력은 소송 조건인데 이거는 소송행위의 유효 요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물 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 즉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상태가 계속되는 기간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돼요. 물론 공판 절차 이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어떡한다? 나중에 뭐 정지했던 절차를 나중에 진행하게 될 땐 다시 갱신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소송 능력은 의사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고인은 소송 당사자 능력과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권리 능력이라 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을 갖고, 그다음에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소송 능력만 가지면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소송이 유효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피고인이 아닌 제3자, 아까 관련돼 가지고 뭐 증인이라든가 뭐 여러 관여
소송 관여자라든가 아니 소송 관계인 관련돼 가지고 그런 제3자의 소송 능력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관련돼가 제3자의 소송 능력도 피고인의 소송 능력과 동일하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형사소송법상 소송 능력이라 함은 뭐냐? 소송 능력이라 함은 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을 말한다. 그러면 의사 능력이 있으면 소송 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즉,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을 못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않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의 철회. 즉, 이렇게 불처벌 의사라든가 아니면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것들과 관련된 것들은 뭐다? 이거는 소송 능력에 관련된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되므로 의사 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러므로 만약에 피해자가 청소년이었다. 뭐 청소년이 할지라도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청소년 정도면 그냥 의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범죄의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가 있으면 그냥 의사 능력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된다. 피고인한테 이제 막 피해자한테 법정 대리인이 있다 할지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요 판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뭐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가 있는데 이건 당연히 피고인은 소송법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죠. 당사자로서 기본적으로 범사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어권이 있고 각종 소송 절차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방어권과 참여권의 제한이라고 있는데 방어권을 남용하면 안 되고 방어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좀 어떤 방어권에 해당한 사항들, 참여권에 해당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씩 읽어보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증거를 안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는 것처럼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예요. 근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증거 방법과 증거 자료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증거라고 하는데 증거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는 물건이나 사람 그 자체, 즉 어떤 증거물 자체를 말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증거물로부터 어떤 내용을 얻어냈다 할 때 그 내용 자체를 뭐라 한다? 내용 자체를 증거 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는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거고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그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에서 얻어낸 내용 등을 우리가 증거 자료를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로서 당사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자, 당사자의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증거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왜?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의 지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를 내 가지고 증거 방법의 지위는 피고인이 갖는 본질적 지위인 당사자의 지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지위하고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가 충돌된다. 그럴 때는 당사자의 지위를 우선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지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보조적 지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가 여기 보는 것처럼 인적 증거 방법. 그러면 이제 결국 증인이라는 거 인적 증거 방법은. 자, 그런 거기 때문에 피고인의 임의 진술에는 증거 능력이 있어요. 자, 근데 증인 적격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뒤에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피고인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피고인은 현재 범죄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를 수 있겠냐는 데 가지고 피고인한테는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겠지만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가져요. 자, 진술 거부권을 갖는데 증인은 만약에 증인 적격이 인정돼 가지고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증인 적격을 인정하면 피고인이 갖는 진술 거부권, 즉 당사자로서의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피고인한테는 증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원칙적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피고인이 이제 임의로 진술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고인 진술로서 피고인 신문 중에 임의로 진술한 거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 뭐 여기 이제 증거 능력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 판례가 나중에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했을 때 그 법정에서 진술은 증인으로서의 증언인 진술이 아니라 그냥 피고인 신문에 대답하는 피고인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에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고 봐요. 근데 이 이유가 보통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판 절차와 관련된 증거 조사 파트에서 관련된 것들을 볼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데 인적 증거 방법 관련된 지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지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보면 될 것 같고 어떤 증인으로서의 인적 증거가 아니라 물적 증거다. 피고인의 신체라든가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은 검증이나 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는 이렇게 당사자로서의 지위,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 그다음에 절차 대상으로서의 지위도 있어요. 즉 소환되거나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의 강제 처분이 대상이 되기도 한다. 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는 세 가지 지위가 있는데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가장 중요한 지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의 권리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진술 거부권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요.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봐두시면 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이건 뭐 형사법상 규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인신구속이 제한되고 그다음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갖다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당연히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시키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의자 피고인한테 다 규정되는 거예요. 여기 뭐 피의자한테는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피의자 피고인한테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유죄 확정 판결 전까지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무죄 추정은 유죄 판결의 확정 시까지만 인정되고 판결이 확정되면은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뭐 재심 관련돼 가지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느냐? 아니 이제 이미 판결이 확정된 거기 때문에 재심 관련돼 가지고는 뭐 인정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피고인한테는 진술 거부권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피고인한테만 진술 거부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죠. 정확히 보면은 피고인도 진술 거부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나 같은 일반인이나 피의자거나 피고인이나 누구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다 보장돼요. 자, 근데 피고인도 이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피의자 피고인이 수사 공판 절차에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뭐 헌법 12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마치 피의자 피고인한테만 인정되는 것 같지만 누구한테나 인정되는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주체 관련된 제한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갖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갖는 거고 피의자 피고인만 갖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진술거부권에 관련된 주체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진술거부권의 내용 관련돼 가지고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돼 가지고 진술 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의 불리한 진술의 내용을 강요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폭행 등 고문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뭐 진술을 강요할 수 없음을 여기 이제 강요 관련돼 가지고 법률로도 강요 안 된다 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술의 뜻 관련돼 가지고 자 여기 보면 진술의 뜻 관련돼 가지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진술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진술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 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로 표출하는 것을 뜻해요. 자, 그때 말로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은 진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하는 것은 진술 거부권 침해가 아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자, 말로 하는 것이라면, 진술이라면 자기네 생각이나 지식, 경험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말로 하든 아니면 서면에 의하든 불문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만약 수사기관의 진술서 제출 요구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 하는 건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진술 거부권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이 진술에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이 거부할 수 있는 건 진술이랄 때 진술은 뭐다? 언어로 표출하는 건데 생각, 지식, 그다음에 경험 사실을 언어로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 진술을 할 때 전문 진술은 경험 사실을
기억해가지고 진술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의 진술, 즉 전문 법칙과 관련된 진술은 여기서 말하는 진술과 다른 의미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전문 법칙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문 법칙 설명할 때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전문 진술일 때 그 진술은 이 진술 거부권에서 말하는 진술보다는 좁은 의미의 진술을 말한다. 그것들을 미리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진술과 관련돼 가지고 일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전체에 대해 뭐 개개의 질문 또는 질문 전체에 대해서 일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자, 잘못 이해하면 또 이렇게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만 거부할 수 있다 잘못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죠. 불리한 진술뿐만 아니라 이익되는 진술 자체도 다, 그러니까 모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말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진술 거부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진술 거부권과 구별해야 될 것이 증인의 증언 거부권이 있어요. 자, 이 증인이 만약에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 적격에서 증인 선서하고 증언서에 섰다. 근데 이 증인한테는 일정한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때는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공소 제기가 될 우려가 있을 때라고 하는 그런 불리한 경우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진술 거부권은 유리하든 불리하든 모든 일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술거부권의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 면 형사 책임의 진술이라 그러는데, 자, 진술거부권은 형사 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자, 형사 절차에서 당연히 보장되고 행정 절차이거나 국회 등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진술이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강요받지 않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따라서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절차 및 수사 및 공판 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자, 그 진술 내용이 자기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것일 때는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자기 무죄 거절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장차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사기관 앞에서 자신의 형사 책임을 자인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에서든지 다 형사 책임과 관련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사 책임 관련된 진술뿐만 아니라 모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진술 거부의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 형사 책임의 진술뿐만 아니라, 자, 모든 진술이기 때문에 인정신문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 진술 당연히 거부할 수 있어요. 자, 진정 성립의 인정 여부 이것도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증거 서류에 대해서 이제 뭐 전문 증거에 대해서 312조라든가 313조에 보면은 312조 사항 같은 경우는 참고인 진술 조서의 진정 성립. 그다음에 이제 313조 1항 2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제 자기가 작성한 진술서라든가 자기가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적은 진술 기재서에 대해서 진정 성립 여부를 진정 성립을 해야 돼요. 진정 성립을 해야지만 증거 등록이 인정되는데 그때 진정 성립의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 질문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냐? 그것도 다 거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큰 의미에서 진술 거부권은 모든 말을 안 할 권리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진술 거부의 범위에 다 포함된다.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진술 거부권이 있다 그랬을 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는 방법은 뭐냐? 관련돼 가지고 이 진술 거부권 고지 관련돼 가지고는, 자, 피의자한테 이 244조의 3 진술거부권의 고지 관련돼 가지고는 피의자한테 이렇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진술거부권 고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 고지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다? 이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피의자 신문에서 한번 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의자 신문에서의 진술거부권 고지 방법을 설명하는 거고, 아까 설명했지만 계속 진술거부권은 누구한테 인정되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만 참고인 진술을 할 땐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땐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참고인한테도 진술거부권이 인정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고지의 대상인, 그럼 진술거부권이 있는데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지받는 고지의 대상인 피의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시기는 어느냐? 이거는 내사 단계가 아닌 실질적인 수사 단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때부터 당연히 피의자가 이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진술거부권의 효과가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진술거부권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진술거부권을 갖다가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 배제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얻은 진술, 우리가 지금 누구를 공부하는 거예요? 피고인을 공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체는 당연히 피고인입니다. 대상은 주체가 아니라 대상은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한테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얻은 진술 당연히 위수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과 비교해야 될 게, 참고인은 진술거부권 같지만은 비록 피고인처럼 이렇게 고지받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한테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받았다 할지라도 위수증은 아니다. 피고인한테 진술거부권 하지 않고 받았을 때만 위수증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진술거부권 관련돼 가지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해가지고 불리한 심정을 형성하면 안 되고 구속 사유로 판단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진술거부권을 피고인이 행사했다. 그랬을 때 양형상 불이익의 판단 자료를 삼을 수 있겠냐 관련돼 가지고 뭐 삼을 수 있다는 견해, 삼을 수 없다는 견해가 있는데, 판례는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관련돼 가지고 제한적으로 양형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범죄 사실의 단순한 부인을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의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럴 때는 가중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진술거부권 관련돼 가지고 진술거부권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관련돼 가지고,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할 적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진술거부권 관련돼 가지고 관련 문제로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피고인의 증인 적격 문제가 있는데, 아까 봤지만은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가지기 때문에 증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피고인한테 증인 적격을 인정해버리면은 진술거부권은 형해화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증인 적격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공동 피고인의 비교해야 될 것이, 공동 피고인의 그러니까 공범인 죄송합니다.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증인 적격 관련돼 가지고도 인정될 수 있겠냐. 그래서 공범인 공동 피고인도 역시 증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공판이 병합됐을 때 인정되지 않고, 공판이 만약에 분리됐다. 그럼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라도 공판이 분리됐을 때, 즉 증적격이 인정되지 않은 건 공판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고, 만약에 공판이 분리되면 어떡하냐? 공판이 분리되면은 그때는 증인 적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증인 적격이 인정된다. 그것과 연결시켜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상 보고 의무가 있는데, 행정상 단속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법행위의 신고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진술 거부과는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관련 문제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고인에 관련된 내용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변호인과 관련된 사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